이 물이 정말 바닷물에서 나온 건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짠맛이 나던 홍해의 바닷물이 3시간 만에 생수보다 더 깨끗한 음용수로 변해 있었거든요. 독일, 미국, 일본이 모두 포기한 사막 한복판에 불가능한 프로젝트.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중동 진출 25년 역사. 그 정점에서 벌어진 120억 달러 프로젝트 쟁탈전. 하루 200만 톤, 10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담수화 시설을 두고 벌인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AI가 모래 폭풍을 24시간 전에 예측하고 사막의 모래가 오히려 필터 수명을 3배 늘리고 사우디의 엔지니어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한국 기술진도 놀라게 만든 순간들. 프랑스 수에즈, 스페인 아셰오나, 일본 히타치와의 최종 대결에서 한국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를 만든다는 철학. 그 결과 사막에 실제 강이 흐르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기술 성공담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사막의 기적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1998년 두산중공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알쇼아이바 담수화 플랜트 건설 현장을 지켜본 독일 출신 수처리 기술 컨설턴트입니다. 당시 저는 독일 지멘스의 기술 자문관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죠.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0년대 후반 사우디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어요. 정부는 해수 담수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 있었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 거대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처음 한국 기업이 중동 담수화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당시 이 분야는 프랑스의 수에즈,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히타치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동무대였거든요.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강했고 담수화 기술에서는 후발주자였어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달랐습니다. 1988년 아랍에미리트 제베랄리 프로젝트에서 시운전 초기에 물이 나오지 않는 치명적인 위기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냈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이 1990년대 후반 알쇼아이바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한국 기술진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밤낮 없이 현장에 매달리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념,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진정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알쇼아이바 프로젝트는 하루 45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다단 증발 방식을 사용했는데 한국 기술진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열애수 시스템을 도입했죠. 이는 기존 유럽 기업들도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2023년 25년 만에 저는 다시 사우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네옴시티 담수화 프로젝트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어요. 사우디 정부는 2030 비전의 핵심인 네옴시티에 필요한 대규모 담수 공급 시설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합니다. 사우디 국가수자원공사 압둘라만 국장이 설명했어요. 하루 20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으론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 필요해요. 입찰에는 여전히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수에즈, 스페인 아시오나, 일본 히타치.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 기업이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25년 전 알쇼아이바에서 기적을 만든 그 회사입니다. 라만 국장의 말에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 시장 리더였어요. 지난 25년간 중동에서 30개 이상의 담수화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성장했거든요. 하지만 네옴 프로젝트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00% 재생에너지 기반 담수화, 제로, 브라인 배출,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까지 기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또다시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25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다시 한번 한국 기술진들의 도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에 도착한 두산 에너빌리티 팀을 처음 본 순간 저는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번엔 3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조직이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설계 엔지니어, 환경 전문가, AI 개발자까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팀을 이끄는 김상현 상무는 25년 전 알쇼아이바 현장에서 신입 엔지니어로 시작해 지금은 중동 담수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첫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의 진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기존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네온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생태계 전체를 설계해야 해요. 김상무의 말에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비전을 가진 엔지니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핵심 혁신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차세대 RO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역삼투압 방식보다 30% 적은 에너지로 40%더 많은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죠. 특히 그래핀 기반 나노필터 기술은 염분 제거율을 99.8%까지 높이면서도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그래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핀은 꿈의 소재라고 하지만 상용화가 어렵다는 게 업계 상식이었거든요. 저희는 포스코 케미칼과 3년간 공동 개발했습니다. 연속 생산이 가능한 CVD 공법을 완성했어요. 이미 파일럿 플랜트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주영 수석 연구원의 답변에서 한국 기업들의 협력 생태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혁신은 AI 통합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기후 변화와 수요 예측을 통해 최적 운영 조건을 자동 조절한다고 했어요. 사우디의 모래 폭풍이나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도 무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25년간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학습해서 숙련된 엔지니어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박민수 AI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디지털 전환에 앞서 나가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친화 기술이었어요. 기존 담수화의 가장 큰 문제는 고염도, 폐수인 브라인의 해양 배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브라인을 완전히 없애는 제로 배출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브라인을 증발시켜 소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다시 담수로 재활용합니다. 소금은 화학공업 원료로 판매할 수 있어서 오히려 수익원이 됩니다. 환경 엔지니어 최은정 박사의 설명에 다른 국제자문위원들도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한화큐셀과 협력해 개발한 고효율 태양광 패널과 한국전력의 ESS 기술을 결합해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죠. 낮에는 태양광으로 담수화하고 밤에는 ESS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하는 24시간 무중단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프랑스 수에즈의 자문위원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제주도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3개월간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며 기술적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김상무의 자신감 있는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우디 측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건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플랜트를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사우디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현지 부품 공급망 구축 계획까지 제시했어요. 우리는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과 MOU를 체결해 담수화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에서 연수받고 우리 기술진이 여기서 함께 연구하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경쟁사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을 꺼리는 유럽 기업들과 달리 한국은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성장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사우디 관계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한다는 평가였죠. 25년 전 한국이 보여준 성실함과 진정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상무와 나눈 대화가 인상 깊었어요. 25년 전 알쇼아이바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현지 사람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 네온 프로젝트도 사우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국팀의 이런 철학과 혁신 기술이 과연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인 기술 검증 과정이 그 답을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 네옴시티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홍해와 맞닿은 타부크 지역의 이 거대한 부지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장이었어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사막 너머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홍해가 신비로울 정도였죠. 사우디 측은 본격적인 플랜트 건설에 앞서 6개월간의 파일럿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하루 1만 톤 규모의 소형 담수화 시설을 먼저 구축해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하자는 것이었어요. 다른 경쟁사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한국 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파일럿 테스트야말로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입니다. 김상현 상무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25년 전 제베랄리에서 배운 교훈을 여기서 활용할 때가 왔어요. 파일럿 플랜트 부지는 네옴 해안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홍해의 염분 농도는 평균 4만 ppm으로 일반 바닷물보다 높았고 여름철 수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극한 조건이었어요. 게다가 연중 150일 이상 모래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정밀한 담수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첫 번째 도전은 그래핀 필터의 현장 적용이었어요. 실험실에서는 완벽했던 기술이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고온과 모래먼지로 인해 필터 교체 주기가 예상보다 짧아진 것이죠. 실험실 데이터와 현실은 다르네요. 이주영 수석 연구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지 조건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필터 전단에 사막 모래를 활용한 전처리 시스템을 추가한 것입니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규사를 정제해서 1차 필터로 사용하니 고가의 그래핀 필터 수명이 3배나 늘어났죠.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사막의 모래가 오히려 우리 기술을 완성시켜준 셈이죠. 최은정 환경 박사의 말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창의적 사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AI 시스템의 현지화였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중동의 독특한 기후 패턴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샤말이라고 불리는 강한 북서풍이나 갑작스런 모래 폭풍은 기존 데이터에 없던 변수들이었어요. 박민수 AI 팀장은 현지 기상청과 협력해 30년간의 날씨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이 모래 폭풍을 24시간 전에 예측하고 자동으로 보호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죠. 처음 3주간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AI가 현지 환경을 학습할수록 예측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현지 기상 전문가들보다 정확해요. 박 팀장의 설명에 사우디 기술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김상현 상무는 팀 구성원 절반을 사우디 현지 엔지니어들로 채웠습니다.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 와서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배우면서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요. 김 상무가 사우디 엔지니어 파이살 알 하르비에게 한 말이었어요. 파이살은 현지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알아보 기초를 익히고 그도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면서 점차 팀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선배들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독일이나 프랑스 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파이살의 이런 평가는 다른 현지 직원들에게도 퍼져나갔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첫 번째 진짜 시험이 왔습니다. 사우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파일럿 플랜트를 시찰하기로 한 것이죠. 압둘라만 국장과 함께 온 시찰단에는 왕실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상무가 시찰단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홍해의 바닷물이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맑고 깨끗한 음용수로 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시찰단이 가장 놀란 건 물의 품질이었어요. TDS 총 용존 고형물 농도가 50ppm 이하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맛도 일반적인 담수화 물에서 나는 짠맛이 전혀 없이 부드러웠어요. 이 물이 정말 홍해 바닷물에서 나온 건가요? 왕실과학기술위원회의 압둘라 박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3시간 전에 뽑아 올린 바닷물입니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이주영 연구원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여름철 극한 조건에서 6개월 연속 운전하며 안정성을 입증해야 했거든요.
6월이 되자 사막의 진짜 위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서고 밤에도 3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극한의 여름이 온 것이죠. 이때부터가 파일럿 플랜트의 진짜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련은 6월 15일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했는데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12시간 동안 멈춘 것이죠. 담수화 플랜트에서 이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어요. 고압 펌프와 아로 멤브레인이 정지하면 역류 현상으로 장비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큰일 났어요, 상무님. 새벽 4시에 현지 운전원 아흐메드가 김상현 상무를 깨웠습니다. 김 상무는 잠옷 차림으로 현장에 달려갔어요. 다행히 AI 시스템이 정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해둔 상태였습니다. 고압 라인의 압력을 서서히 낮추고 역세척 기능을 작동시켜 멤브레인 손상을 최소화한 것이죠. AI가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했네요. 박민수 AI 팀장이 감탄했어요. 만약 수동 운전이었다면 수억 원의 장비를 교체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재시동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12시간 동안 고온에 노출된 일부 센서들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염도 측정 센서가 실제보다 낮은 값을 표시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죠. 센서를 전부 교체해야 할까요? 현지 엔지니어 파이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먼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이주영 수석 연구원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고장난 센서를 분해해서 분석한 결과 고온으로 인한 보정값 변화가 원인임을 발견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센서 하우징에 단열재를 추가하고 소형 냉각팬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로 하루 만에 개선 작업을 마쳤어요. 역시 현장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네요. 김상현 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제베랄리에서 겪었던 유사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7월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중 최고 기온인 55도를 기록한 날,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고온으로 인해 패널 출력이 설계치의 70% 수준까지 감소했어요. 100% 재생에너지 운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력 담당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이는 네온 프로젝트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화큐셀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패널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트래킹 시스템과 미스트 쿨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패널 뒷면에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담수화로 생산한 물의 일부를 냉각에 사용하니까 일석이조죠. 최은정 환경박사가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을 설치한 후 태양광 패널 효율이 90%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증발한 물이 밤에 응결되면서 패널 표면의 모래먼지까지 제거하는 추가 효과도 얻었어요. 8월 초 정말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홍해에서 불어온 강한 폭풍으로 취수구가 모래로 막힌 것이죠. 바닷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플랜트 전체가 운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잠수부를 투입해서 취수구를 청소해야겠어요. 현지 책임자가 제안했지만 파도가 높아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살이 손을 들었어요. 역류 세정 방식으로 취수구를 청소할 수 있어요. 펌프를 역방향으로 돌려서 압력으로 모래를 밀어내는 거죠.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의 아이디어는 탁월했어요. 한국팀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 해결책이었죠. 역류 세정을 3차례 실시한 결과 취수구가 완전히 복구되었어요. 훌륭한 아이디어였어요. 앞으로 이 방식을 정식 운영 절차에 포함시키죠. 김상현 상무가 파이살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현지 엔지니어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순간이었습니다. 8월 말 3개월간의 여름 운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동률 98.2%, 생산수 품질 100% 기준 적합, 에너지 효율 설계치 대비 105% 달성. 모든 지표가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였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현지 팀원들의 성장이었습니다. 파이살을 비롯한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일일 점검과 간단한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진들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팀의 일원이 된 기분입니다. 파이살의 이런 말에서 진정한 기술 협력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9월 첫째 주
드디어 정부 최종 평가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우디 국가수자원공사, 에너지부, 투자부, 그리고 왕실, 과학기술위원회까지 총 15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네옴 현장을 방문했어요. 6개월간의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네옴시티본 프로젝트 수주업체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프랑스 수에즈는 30년간 중동에서 쌓은 경험을 앞세웠고, 스페인 아시오나는 최근 모로코에서 성공한 대형 프로젝트를 내세웠습니다. 일본 히타치도 첨단 IoT 기술을 강조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어요.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김상현 상무가 아침 미팅에서 말했습니다. 팀원들의 표정도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장 떨린 건 사우디 현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파이사를 비롯한 현지 팀원 12명도 이번 평가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평가는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기술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 현장 시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각 경쟁사마다 2시간씩 배정되었는데 한국팀이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드디어 한국팀 차례가 되었어요. 김상현 상무가 나서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평가위원 여러분, 저희는 오늘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른 경쟁사들이 자사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동안 한국팀은 협력의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죠.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98.2%의 가동률이나 105%의 에너지 효율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김 상무가 무대 옆으로 파이살 팀을 불러올렸어요. 파이살 엔지니어가 개발한 역류세정 기술은 이제 우리 표준 운영 절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창의성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파이살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장 문제를 해결했는지 유창한 아랍어로 설명했어요. 평가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현장 시연에서는 AI 시스템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민수 팀장이 태블릿으로 시스템을 조작했어요. 지금 모래 폭풍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적으로 모래 먼지를 발생시키자 AI가 즉시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보호 모드로 전환했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환경 부분이었습니다. 최은정 박사가 제로 브라인 시스템을 시연하자 평가위원들이 일어서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기존 담수화 플랜트는 하루 1000톤의 브라인을 바다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 박사가 설명하며 증발 결정기를 가동했어요. 고농도 염수가 들어가자 순수한 소금 결정과 맑은 물이 각각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 소금은 화학공업 원료로 판매할 수 있고 물은 다시 생산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폐기물이 전혀 없는 순환 시스템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혹시 장비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라는 질문에 파이살이 직접 답변했어요. 저희 현지팀이 이미 일반적인 정비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경우 한국 본사와 실시간 화상 연결로 원격 지원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드디어 9월 15일 압둘라만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네옴시티 담수화 프로젝트의 메인 파트너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25년 전 제베랄리에서 시작된 한국의 중동 진출이 드디어 최고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20억 달러이며 5년에 걸쳐 하루 200만 톤 생산 능력의 세계 최대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라만 국장의 말에 저는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새삼 실감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성장의 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차례였어요. 2024년 1월 네옴시티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단순히 담수화 플랜트를 짓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루 200만 톤의 담수 생산은 약 10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기존 세계 최대 시설의 4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력이었어요. 파일럿 테스트에는 35명이었지만 본 프로젝트에는
5,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1,500명, 현지에서 3,500명을 충원해야 했죠.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의 진정한 합작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상현 상무가 확대된 경영진 회의에서 강조했어요. 이를 위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이사를 비롯한 사우디 핵심 인력 50명을 3개월간 한국으로 초청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죠. 창원 본사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한국의 제조업, 철학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수하는 과정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파이살이 현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25년 전 제베랄리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배웠어요. 한편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온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포스코 케미칼, 한화큐셀, 네이버 클라우드, 한국전력 등 파트너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특히 포스코 케미칼의 그래핀 대량 생산 시설이 핵심이었습니다. 파일럿에서 검증된 그래핀 필터를 본 프로젝트 규모로 확대하려면 기존의 100배에 달하는 필터가 필요했거든요. 연속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해도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이에 따라 광양과 포항 두 곳에서 동시 생산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24년 3월 네옴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홍해, 연안 15km에 걸쳐 5개의 대형 플랜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각 플랜트마다 하루 40만 톤씩 생산해서 총 200만 톤을 달성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축구장 50개 크기의 거대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도전이었어요. 자재 운송만 해도 리야드에서 1000km를 운반해야 했고 모든 장비를 사막 환경에 맞게 특수 제작해야 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면 하루 종일 작업을 멈춰야 해요.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이때 파이살이 나선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습니다. 사막의 특성을 활용해 봅시다. 모래 폭풍이 부는 계절에는 실내 작업에 집중하고 날씨가 좋을 때 야외 설치를 몰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른바 사막 맞춤형 공정 관리였죠. AI 기상 예측 시스템과 연계해서 7일 전에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도입한 후 전체 공정이 15% 빨라졌습니다. 2024년 7월 첫 번째 플랜트의 시운전이 시작되었어요. 파일럿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장비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름 5m, 길이 20m의 거대한 아로 멤브레인이 40개나 설치된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첫 물이 나왔습니다. 운전원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홍해의 짠 바닷물이 수십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맑고 깨끗한 담수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플랜트 규모가 커지면서 파일럿에서는 없던 진동과 소음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대형 펌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이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정도 진동이면 멤브레인 수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주영 연구원이 우려를 표했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 본사의 진동 전문가들이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대형 펌프 5대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공명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펌프 가동 시점을 0.3초씩 차이나게 해보면 어떨까요? 파이살의 제안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아이디어였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니 진동이 70% 이상 감소했어요. 역시 현장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최고네요. 김상현 상무가 파이살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이제 파이살은 단순한 현지 엔지니어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2024년 11월 5개 플랜트 중 3개가 완공되어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0만 톤의 담수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는 이미 기존 세계 최대 시설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설의 자동화 수준이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시스템이 세계 플랜트를 통합,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최적 운영 조건을 계산하고 조절했습니다. 날씨, 수요, 해수 상태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죠. 이제는 정말 스마트 팩토리가 된 것 같아요.
AI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플랜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박민수 AI 팀장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 50명이었던 사우디 핵심 인력이 이제는 5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들은 단순한 운전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정비와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엔지니어로 성장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 선배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이살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현지 팀이 개발한 사막 특화 유지보수 시스템은 한국 본사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다른 중동 프로젝트에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어요. 기술 이전을 넘어서 역기술 이전이 일어난 셈이었습니다. 2025년 2월 드디어 5개 플랜트가 모두 완공되어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200만 톤의 담수 생산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담수화 시설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개통식에는 사우디 왕세자와 한국 대통령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왕세자의 말에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매일 200만 톤의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네옴시티 담수화 플랜트가 정식 가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2026년 봄, 저는 다시 네옴을 찾았습니다. 28년 전 처음 사우디 땅을 밟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도시 중심가에 실제로 강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옴 리버라고 명명된 이 인공 하천은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을 도시 전체로 순환시키는 거대한 수로 시스템이었어요. 총 연장 50km에 달하는 이 수로를 따라 녹음이 우거지고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파이살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이제 그는 네옴 수자원 관리청의 부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네옴 리버의 핵심은 순환 시스템이었어요.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이 도시로 공급되고 사용된 물은 첨단 하수 처리 시설에서 정화되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완전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부강테크가 개발한 생물학적 처리 기술이 핵심 역할을 했어요.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면 보통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을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이살이 자랑스럽게 소개한 시설은 마치 공원 같았어요. 지하에 설치된 처리 시설 위로는 잔디밭과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었고 처리된 물은 투명한 유리관을 통해 강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농업 분야의 변화였어요.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스마트팜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곳에서 토마토, 오이, 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모든 채소를 수입에 의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네옴에서 생산한 채소가 리야드와 제다에까지 공급되고 있어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우디 농업기업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코오롱 글로벌이 설계한 이 스마트팜은 완전히 밀폐된 환경에서 LED 조명과 양액 재배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담수화 플랜트에서 공급되는 순수한 물에 정확한 양의 영양소를 첨가해서 식물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어요. 기존 농법 대비 물 사용량은 95% 줄이고 수확량은 300% 늘렸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농장 관리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 네옴 캠퍼스가 새로 설립되어 물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수진과 사우디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싶거든요. 화학공학과 3학년 학생 아이샤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물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정말 최고예요. 이 대학에는 특별한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물박물관이었습니다. 25년 전 제베랄리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네옴 프로젝트까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었죠. 이 박물관은 파이살 부청장이 직접 기획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한-사우디 협력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설명했어요.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전시는 위기와 극복이라는 코너였습니다. 1988년 제베랄리에서 물이 나오지 않던 위기 상황, 2023년 네옴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AI가 자동으로 대응한 장면, 파이살이 역류 세정 아이디어를 제시한 순간까지 생생한 영상과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우리 사우디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 말이죠. 파이살이 설명했습니다. 관광 분야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네옴 리버를 따라 조성된 워터프런트는 중동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사막 한복판의 인공강에서 보트를 타고 즐기는 모습이 마치 꿈 같았어요. 작년에만 1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어요. 이들이 지출한 관광 수입만으로도 담수와 플랜트 운영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네옴 관광청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네옴 주민들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석유로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 세대는 건설업으로 살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기술과 혁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네옴 토박이 청년 오마르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네옴에는 물기술 관련 스타트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었어요. 사우디 청년들이 직접 창업한 회사들이 해수 담수화, 수질 모니터링, 스마트 관계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도전 정신과 창업 마인드도 함께 배웠거든요. 물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 파하드가 말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네옴 담수화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만 해도 직간접적으로 5만 개에 달했어요. 건설, 운영,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네옴 경제의 핵심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GDP 기여도만 해도 연간 50억 달러에 달해요. 이는 사우디 전체 비석유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옴 경제개발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환경이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메마른 사막이었지만 이제는 녹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담수 공급으로 가능해진 대규모 조림 사업 덕분에 사막화 방지는 물론 생물 다양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200여 종의 식물과 50여 종의 새들을 볼 수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네옴 환경보호청 생태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네옴 리버 옆 카페에서 파이살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28년 전 독일 엔지니어로 처음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를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셨나요? 또 파이살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탄생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기술적 성취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의 변화죠. 25년 전에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들처럼 이제 사우디 젊은이들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꿈을 꾸고 있어요. 해질 무렵 네옴 리버에 비친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진짜 강물처럼 도시를 적시고 있었어요. 그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샘물을 솟게 한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2027년 가을, 저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중동 물기술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30년간 중동 담수화 산업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한국 기술의 성장 과정을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컨퍼런스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 전체가 한국 물기술 파빌리온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부강테크, 코오롱 글로벌, 웅진코웨이, 그리고 수십 개의 중소기업까지 총 5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물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주최자인 카타르 수자원부 장관이 개회사에서 말했어요. 네옴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중동 전 지역이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는 놀라웠어요. 2027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수주한 담수화 프로젝트만 해도 총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담수화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이었어요.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UAE의 아부다비 메가 워터시티였습니다. 네옴의 성공을 본 UAE 정부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의뢰한 이 프로젝트는 하루 300만 톤 생산 규모로 네옴보다도 1.5배 큰 세계의 최대 담수화 시설이었죠. UAE는 네옴과 다른 독특한 도전이 있어요. 페르시아만의 수온이 홍해보다 5도 높고 석유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농도도 높거든요. 아부다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김민수 상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진화된 기술을 적용한 것이죠.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 새롭게 개발한 고온 대응 그래핀 필터는 60도까지 올라가는 페르시아만의 해수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쿠웨이트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마이너스 담수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는데 한화큐셀의 부유식 태양광 패널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담수화 기술을 결합한 것이었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바로 아래서 담수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송전 손실이 거의 없어서 에너지 효율이 기존 대비 40% 향상되었어요. 쿠웨이트 프로젝트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둘째 날 차세대 리더 세션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다름 아닌 파이살이었어요. 이제 그는 사우디 국가수자원공사의 기술이사가 되어 있었고 이날은 사우디가 독자 개발한 사막 특화 담수화 기술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SDDS 언드둔 디세일리네이션 기술은 사막의 모래 언덕을 활용한 자연 냉각 시스템입니다. 파이살의 프레젠테이션은 청중들을 사로잡았어요. 밤에는 모래가 빠르게 식고 낮에는 천천히 가열되는 사막의 특성을 이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30% 절약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완전히 사우디가 독자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본기 위에 현지의 자연 환경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혁신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회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파이살이 발표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사우디가 이 기술을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들의 무상기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어요. 한때 기술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우는 선진국이 된 셈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기조연설에서 30년간의 변화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988년 제베랄리에서 시작된 한국의 도전이 오늘날 전 세계 담수화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점입니다. 청중석에 앉은 김상현 상무현재는 두산 에너빌리티 부사장과 파이살의 미소를 보며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중동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한국 물 기술의 성공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빗물 정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남미 칠레에서는 LG화학이 리튬 추출과 담수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혁신 기술을 선보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아시아 지역의 변화였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네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자국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다른 선진국과 확연히 달라요. 필리핀 환경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와 교육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물기술 기업들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기술 교육, 운영 관리, 금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턴키 플러스 방식이었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도 K-워터 이니셔티브라는 국가 차원의 물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물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어요. 물은 21세기의 석유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녁 작은 만찬 자리에서 파이살과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내년에 한국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KAIST 환경공학과에 진학해서 더 나은 물 기술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셨네요. 아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깨끗한 물과 푸른 도시는 한국 선배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요. 그러니 너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30년 전 독일 엔지니어로 사우디에 첫 발을 디딘 제가 오늘은 한국 기술의 성공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의 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물 기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대한 강이 되어 모든 대륙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물 기술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어떻게 전 세계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는지 보셨나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K-워터 테크놀로지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우주에서도 물을 만드는 놀라운 기술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